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자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휴대전화 그리고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교시 탐구 영역 때 선택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이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를 당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번 주부터 수능 특집으로 바로 영역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네. 자 오늘은 수능에서 합격을 마무리 짓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수능 D-28일 합격의 결정다 사회탐구 영역을 주제로 바로 수능을 앞두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 예.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과 네.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뛰어난 강의 그리고 미모로 수험생들을 사회탐구 속으로 푹 빠지게 만드는 인기 선생님이십니다. 사회탐구의 카리스마 이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멘토, 사회탐구 만점의 카리스마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또 한 분의 사회탐구 영역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의 깊은 의미는 물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강의로 좀 유명한 네. 분이신데요. 종횡무진 한국사 박영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대에 강한 종횡무진 히스토리 박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그저께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2013학년도 마지막 학력평가가 실시가 됐는데, 자, 이번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출제 경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지영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아무래도 수능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영역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등급 예상 등급컷이 44점, 45점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가원 연계교재라고 불리는 데서 연계되는 문제들은 고난도 문제들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영역당 한 3문제 정도의 고난도 주제를 좀 심화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로서 이제 3자가 아니라 2자인데요. 그렇습니다. D-28일입니다. 네. 수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학생이 상당히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차분하게 네.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정리해 나가고요.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좀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약점을 알면 그 부분은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개념 정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사회탐구 영역의 자신감 그리고 네. 또 점수도 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수능 대비 철저하게 완벽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먼저 이지영 선생님께서 수능 D-28 합격의 결정타 사회탐구 영역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이재영 선생님입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왜요? 내년 2014년부터는 수능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그중 사회탐구 영역은 아예 과목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워낙 많은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된 수능에 여러분들이 사실 다시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큰 모험이에요. 반드시 올해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능이 30일도 안 남았을 때 가장 좋은 성적 향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탐구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마무리 학습법 D-30도 아니고요. D-28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회탐구에 좋은 결과 낼 수 있는지 좀 선생님 비법을 전수해 줄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선생님 지난번에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 어떻게 나올지 이 예상 주제가 뭔지 찝어줬던 출연 방송이 있어요. 물론 녹화되어 있으니 여러분 다시 보기 볼 수 있죠. 네. 선생님이 찝었던 문제 고난도로 다 나왔어요. 와. 선생님 쪽집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이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이 부분이 나오겠다 하는 부분들 선생님 오늘 꼭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선생님 한번 정리해줘 볼까요? 자, 우리 수능까지요.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모든 단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모든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사실은 고난도, 고득점 문제가 결정되는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왼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심화 고난도 주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심화 고난도 문제라. 예. 사실은요, 이 심화 고난도 주제에서 결국은 여러분의 표준 점수 그리고 여러분의 등급 컷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집어주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윤리랑 사회문화 과목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윤리 과목부터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윤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실 윤리에서 고난도 주제가 나오는 것은요. 이 모든 해 고난도 주제를 동일하게 선생님이 집어주지 않아요. 올해 6월, 9월에 중요했던 문제, 6월, 9월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 그리고 평가원 연계 교재에서 강조된 주제들만 선생님이 집어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윤리 선택하신 학생들, 또 사회문화 선택하신 학생들 지금 당장 필기노트 꺼내셔서요. 선생님과 함께 자막에 나오는 내용과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들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그 부분 중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윤리에서는요. 롤스의 정의론 반드시 나옵니다. 이 롤스라고 불리는 학자는요. 칸트 이후에 최고의 학자라고 뽑힐 정도로 정말 대단한 학자예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수능에도 고난도 주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수능에서도요. 롤스의 정의론이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올해 9월에도 역시 두 번째로 어려운, 정말 그 정도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알고 있겠죠? 네. 이 롤스에서는요. 선생님 찝어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롤스가 생각한 원초적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이라는 건 가상의 상황인데요. 인간은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일까요? 윤리 선택한 학생들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롤스는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존재. 자,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래도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증명 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방송 출연에서도요, 이번 평가원에서 반드시 나올 거야 했는데 정말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 주제로 나왔냐면 전체 20문제 중에 4번째로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롤스뿐만 아니라 아퀴나스라는 학자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네. 자, 특히 아마 선택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딱 이해할 거예요. 아퀴나스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보면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학생들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워낙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워낙 중요한 내용이죠. 작년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조선 성리학 부분, 이황과 이의의 사상 대립 부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게다가 떠오르는 주제죠. 주자와 정약용의 비교 내용. 자, 주자와 정약용. 아마 이
윤리에서 아무래도 주자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학자예요. 우리나라의 조선 성리학에 영향을 줬던 학자인데 이 주자의 주장과 정약용의 주장이 정말 완전히 대립됩니다. 주자는 덕이 선천적이라고 보고요. 정약용은 덕이 후천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요. 올해 9월 모의고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무래도 제자백가 사상이라는 게 이거죠. 여러 스승님의 100가지 학파라 그래서 중국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춘추 전국시대의 학자들인데요. 사실 올해 6월에도 올해 9월에도 순자와 한비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형벌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한비자인가 보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순자와 한비자의 비교인데요.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형벌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형벌하면 아무래도 한비자가 먼저 떠오르나 봐요. 근데 형벌을 쓰기는 하는데 군주다가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형벌을 쓰면 한비자고요.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데 형벌을 쓰면 순자예요. 그래서 올해 9월에 그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알아두셔야 된다고? 순자, 한비자 모두 형벌을 얘기한다. 근데 군주가 착한 군주로 백성을 사랑하면 순자. 그리고 백성을 미워하면 한비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바로 사회문화에서 핵심 주제 좀 찍어줘 볼게요.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 사실 마무리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약했던 그리고 취약 부분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번 사회문화에서는요,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는 방법.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주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6월과 9월에 강조된 주제예요. 실증적 연구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증적 연구 방법은요.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가는데요. 가설의 올바른 요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술을 마시면 취한다. 이런 가설은 올바른 가설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술을 마시면 취하죠.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이번 시험 문제 나왔던 선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평균 초혼 연령보다 재혼 연령이 더 많을 것이다. 어때요? 이거 검증할 필요가 있는 가설인가요? 없는가요? 없는 없죠. 가설인가요? 네.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초혼이 늦어지니까 초혼하지 말고 재혼부터 하고 올까요? 그게 초혼이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검증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가?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한번 착하게 살아서 죽어서 가볼까요? 그리고 와서 논문 쓸까? 못하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가설의 요건 부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올해 6월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작년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표 문제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도표도 여러 주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계층을 자녀 세대에 세습을 하느냐 아니냐 세습률 문제랑요. 올해 출제 가능한 가장 중요한 도표가 가족 관련 도표예요. 여러분 가족과 가구의 차이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배운다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가족은요,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 이루어진 게 가족이에요. 근데 한번 가족 말고 가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까요? 가구는요, 동일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구예요. 그럼 1인 가구는 핵가족인가요? 확대가족인가요? 여러분, 혼자 결혼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혼자 자기를 낳을 수도 없고 입양을 할 수도 없어요. 혼인, 혈연, 입양 중에 어느 요건도 채우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구 구분하는 도표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9월에 특히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핵가족도 확대가족도 아닌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여러분 1인 가구 넣으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당연히 사회 집단의 분류 부분 나올 거고요. 자, 사회 집단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천적으로 하면 공동사회, 후천적으로 하면 이익사회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약합니다. 특히 종친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친족 같죠. 근데 학생들은 이걸 종친회라 그러니까 선천적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친회 후천적인 친목도모 목적의 이익사회라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사회계층 환상을 보는 관점, 복지제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찝어준 데서 나옵니다. 선생님 믿으시면 네. 그리고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믿으시면 정말 좋은 점수 나올 거예요. 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짚어주신 거는 네.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싶은데. 여러분들도 꼭 되새기시길 바라고요. 자,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려운 문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수능이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골고루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렇죠. 방법. 아주 이제 인상이 네. 깊은데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는요,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집의 수를 많이 눌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제목을 먼저 적어볼까요? 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기 TBS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또 얘기할까요? 사실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는요, 그해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중요해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6월, 9월에 공통으로 나온 주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6월, 9월에 최고 오답률, 베스트 5까지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문제집. 오늘도 실제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요 기출문제집도 풀었고요, 개념 문제도 풀었고요, 파이널 교재 다 풀었어요. 이제 어떤 문제집 풀까요?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집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약했던 문제 한 번 다시 보면 사실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정리했다면 사실 그해 평가원도 중요하지만 3월, 4월, 그 다음 7월, 그 다음 10월에 봤던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에서도요, 아주 신유형의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9월 평가원 정리하셨으면 올해 3월, 올해 4월 이런 교육청 문제들을 정리하시고요. 그것도 다 했으면 그 다음 평가원 연계교재죠. EBS 교재 풀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는 단계로, 그러니까 중요도를 배분하셔야 돼요. 양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의 문제집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올해 평가원과 교육청 순서, 그 다음 연계교재 순서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이맘때면 돌아오는 양치기 하지 말아요. 예, 양치기 기억이 납니다. 국물입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일단 했던 특히 수능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6월과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집중 분석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예. 이야기하시죠. 근데 뭐 양치기 하지 말란 말씀하셨는데 네. 조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네. 막 분산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두 번째로 수능을 보는 학생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수능이라는 아주 생소한 제도에 처음 풍덩 빠져버렸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마음이 조급해질 겁니다. 사실 조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선생님 생활 리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이 네.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몇째 딸이세요? 전 첫째예요. 아, 그러세요? 네.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70~80% 학생들, 아니요, 거의 90% 육박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은 출산율이 1점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만 맞네요. 있죠. 예. 여러분들이 첫째인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이 실제 어떤지 이 전혀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언니나 오빠가 또는 누나나 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수능 시험 전날 정말 떨려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긍정의 마인드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긍정적이어라. 네. 여러분, 세상에 노력한 게 어디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고2 때, 고1 때부터 했던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공부해왔죠? 그 내용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공부한 내용대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능 당일 스케줄에 따라서 스케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이 좀 강조해 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는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잠이 되게 안 와서 그날 잠을 설쳤는데 그 다음날도 이 페이스 유지가 잘 안 돼서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 많았죠. 여러분 수능 시험 전에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니면 며칠 전에 10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나 정말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겠다 하고 지금 1시, 2시까지 공부하다 자는 학생들 많죠. 근데 수능 시험 전날은 절대 1시, 2시에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수능 시험 8시 4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8시 40분에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언어 영역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뇌가 온전히 잠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뇌가 잠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데는 2시간에서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대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정도 자야 될까요? 적어도 7시간 정도 수능 전날 충분히 자줘야 뇌가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당일날 적어도 8시 40분에 2-3시간 정도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5시 반, 6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5시 반, 6시에 눈이 팍 떠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전날 10시나 11시에는 자야 된단 말이죠. 이제부터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에 가서 1시까지 공부하고 자다 보면 수능 시험 전날도 1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긴장돼서 떨리는데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 시험 스케줄에 따라 미리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손발 깨끗이 닦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체력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신체를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쯤 되면 특정 영역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이거 버릴 거야 라고 특정 영역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모든 영역을 골고루 시간을 안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보고 온 학생들 있죠? 수시 합격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수시에 대한 합격 기대감보다는 온전히 수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긍정의 마인드를 그렇죠. 가져라라는 네, 말씀을 네. 가장 먼저 해주셨는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렇게 정하죠. 저희 네. 프로그램까지만 보고 항상 주무시는 걸로 이제부터는 아, 11시면은 네네. 항상 취침하셔야 된다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우리 박영규 선생님의 수능 네. T-28일 국사 그리고 근현대사의 마지막 총정리 학습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박영규 선생님의 강의에 앞서서 바로 우리 이정 선생님이 주신 수능 T-28일 합격의 결정타 사회탐구 영역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능 D-28일. 아직 공부해야 할 과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고민인 수험생들. 이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때인데요. 선택의 기로에 선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 2학번 박선재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사회탐구 영역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공부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선재학의 사회탐구 영역 마무리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선재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부족한 사회탐구 영역 점수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잘 나왔는데 유독 사회탐구 과목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탐구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에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노트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중의 문제집과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한 후 중요한 어구나 어휘를 중심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략하고 보기 쉽게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줄글에 약해서 먼저 단어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이해력과 연상력을 높였다는 선재양. 그림을 그린 부분은 아직까지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암기가 필수인 사회탐구 영역. 하지만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먼저 단원별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을 더듬어 복습했다는 선재양. 이때 선재양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서 핵심 단어를 가지고 거미줄을 치듯 관계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책을 펼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제 빠진 부분을 채우면 마인드맵으로 복습하기 완료. 분명히 공부할 때는 다 이해한 것 같고 다 외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책을 덮어놓고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선재양의 또 다른 사탐 복습법. 바로 선생님 되기인데요. 친구나 동생을 앞에 두고 선생님처럼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뜨린 부분이 바로 드러난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르지? 강좌 문화조편이랑?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아는 내용은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설명을 하다가 혹시 막히는 부분이라도 생기면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공부법으로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재양이 선택한 사회탐구 영역 공부법은 짧게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오답 노트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답노트를 통해서 계속 복습하고 다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답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오답노트를 만들기보다는 틀렸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마무리 공부법으로 부족한 점수를 끌어올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선재양. 네,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부터는 문제집 수를 많이 늘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한 문제라도 제대로 깊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재양의 사회탐구 영역 마무리 공부법. 하나, 핵심적인 내용 그림 그려보기. 둘, 마인드맵으로 복습하기. 셋, 선생님이 되어 설명하기. 넷, 오답노트 가능한 한 자주 보기. 네, 연세대학교 박선재 학생의 공부비법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네요. 예. 역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네. 그리고 약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자신을 믿고 끝까지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D-28 국사 근현대사 마지막 총정리 학습법을 주제로 박영규 선생님의 특강 함께 해보시죠. 예, 여러분, 28일 남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해요? 궁금해요, 선생님. 궁금하면 500원.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무엇이 나올지 얘기는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는 국사가 수능에 채택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로 수능이 치러지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국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보다도요, 교과서의 문장이 직접적으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교과서 문장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는 직접 문제를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문장이 교과서 문제 그대로. 네. 작년 수능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자, 가를 보면 철산 사람으로서 용골산성에서 피난했던 이 사람이 자, 장수로서 의병을 모집했고 적들의 정세를 보아가며 출전하려 한다.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은 관국어 합세의 적을 맞서 싸웠다. 니은, 니은은 나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디귿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문장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문장 쭉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째 줄 후금이 나와 있지요. 네. 그렇죠. 후금이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갔는데요. 이를 정묘란이 난다.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철산의 용골산성에도 활약했다. 정봉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저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봉수 좀 약간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후금이 쳐들어오면, 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자호란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죠. 네. 자기 누이가 결국에는 자, 이 청나라에 끌려가려고 했던 것을 데리고 왔던 네. 뭐로 쐈죠? 활이요. 활. 그렇죠. 네. 세종경기 활. 예. 그런 맛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자호란을 잘 알아요. 근데요. 교과서에 지금 정묘란이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자, 정묘란의 이 용골산성의 이 전봉수가 엄청난 인물이었거든요. 정봉수는요, 그 당시 후금이 쳐들어왔던 그 군사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의병을 결집해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군이 합세해서 자,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았고 중간에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묘란 때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의병장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교과서에 주목하지 않은 친구는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병자호란을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과서의 문장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장은요, 여러분들 사실 이 정봉수 이 문제는요, 자, 용골산성 이 문제는요, 작년 수능에 처음 나온 문제예요. 네. 지금까지 수능이나 평가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왜 처음 나올까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아. 겁니다. 특히 국사는 서울대학교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장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6월달 평가원 16번 문제였습니다. 지금 좀 예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최윤이 17명의 친아에게 명하여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와 관련되니까 뭐 국조례가 아닐까, 삼강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선지를 보시면요. 자, 이것은요. 최윤이와 관련된 상종 고급 예문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요, 강화천도 이후에 몽골과의 전쟁 중에 다시 치유가 가능한 거라서 정답이 3번으로 갈 수 있는데요. 자,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면 쭉 이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윤희가 있습니까? 교과서 잘 보시면요. 최윤희를 볼 수 있습니까? 교과서에? 없지요. 예. 자, 없습니다. 근데요, 한장 넘겨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어요. 네. 거기에 최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있지요. 네. 인종대 최윤이가 이래서를 만들었고 이것을 최유가 강화도에서 다시 만들었다. 금속활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본문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요. 다 맞춰요. 변별력 높일 수 없습니다. 작은 글씨에 대한 내용. 이것이 변별력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선택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국사를 붙들고 가는 친구라면 네. 교과서에 있는 작은 글씨, 사이드에 있는 작은 글씨 이것까지 꼭 잡아야 여러분들 1등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각주까지 놓치지 말아라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인물 한 명 네. 잘 알려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의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내는 네. 거. 굉장히 그 변별력이 있는데 예. 역시 교과서를 붙들고 그리고 시대별로 정리하는 방법. 바로 이 시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선생님 근데 좀 짚어주세요. 아,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올 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요, 아직까지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장, 이것을 5개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5가지 말씀을 드릴 때 질문을 여러분들이 3개 이상 맞추면요, 교과서 공부가 좀 돼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말씀드려볼게요. 국가의 행사를 오래에 따라 유교쇼를 거행했다. 어느 왕일까요? 자, 정답은 세종이에요. 어렵죠? 자, 또 가볼게요. 임진왜란 전투 중에 행주대첩이 있는데 이 행주대첩이 자, 평양성 탈환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 다음에 직산전투라고 있어요. 우리가 한산도 대첩은 아는데 직산전투 잘 모르죠? 근데 교과서에 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 임진왜란인지 바로 정유재란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척신과 환관을 제거하는 왕이 있습니다.
영조인지 정조인지 구별해야 네. 되겠고요. 사찰을 높은 단위의 금당을 짓고 그 좌우에 건물을 배치했는데 그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자, 이게 어느 나라의 문화재일까요? 예. 자, 중국의 남종합법, 북종합법 고루 수용했다. 자,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지금 제가 한 건 교과서 문장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행주대첩은 평왕성 탈환 이후고요. 직산전투는 정유재란이고요. 척신과 환관을 제거한 것은 정조고요. 자, 회랑 연결한 건 발해입니다. 그리고 남종합법, 북종합법 결합한 건 진경산수화예요. 좀 어렵죠. 네. 예, 어려운데요. 결국에는 국산 어쩔 수 없어요. 예, 국산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교과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시대적으로 시대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지금 짚어준 5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국사를 총 정리하는 학습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기출문제 보는 거는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먼저 6월과 9월 평가원 기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다들 기출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네.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작년에 9월달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작년 9월달 평가원 문제 밑줄 친 왕 얘기 나오면서 올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 올해는 이제 국조리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 그렇죠. 국조리는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게 성종 때 업적 동국여지 승남 그래서 5번 왕조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데요. 여기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 선지 잠깐 볼게요. 1번 선지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있었던 백과사전이고요. 네. 2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거 태조 때 만들었던 천문도입니다. 3번에 삼강실도 세종거고요. 4번에 이륜행실도는 16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수능에 그러니까 9월달 평가원 뒤에 2달 뒤인 그 수능이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네. 문제. 자,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네. 천문도 나왔네요. 네. 왕 나왔네요. 자, 아까 전에 봤던 2번 선지가 이렇게 문제화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왕은 어느 왕일까요? 태조가 되겠고 태조. 태조의 업적 연결해서 정도전 건의 노동정벌주비 4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를 잠깐 알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결국에는 선지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문제화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네네.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선지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인지 시대, 지역, 인물,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6월과 9월의 평가 문제는 좀 지저분해져야 됩니다. 아하.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답 맞추는 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문제의 본문과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맞아요.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예. 선지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해야 네, 될지 네. 좀 감을 잡으실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네.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또 EBS하고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EBS 교재하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EBS는요, 6월과 9월 이제 평가 문제를 좀 보면요,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좀 적었어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평이한 문제들은 EBS 문제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EBS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자, 특히 역사에서는 EBS를 보는 방법이 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절대 문제 똑같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그 EBS에 나와 있는 사료, 도표, 지도, 인물 이런 내용들을요. 자, 이 내용이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이 내용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 내용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사건의 원인, 사건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거 전부 다 하긴 어렵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틀린 것, 그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한 것 그런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심화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이렇게 국사 과목에서 좀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단원별 마무리 전략을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면요. 네. 자, 특히 정치사 같은 경우는 왕조사에 대한 이해를요, 경제, 사회, 문화를 좀 연결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 만약에 직전법이 있다라면 그게 어느 왕 때일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사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한 내용 이게 언제 등장했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12법이 처음 등장했다. 그러면 언제일까? 이렇게 처음 등장한 것 기준으로 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사는 특히 신분제 변화 과정과 그리고 시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책이 좀 중요할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고려 때, 조선 때 백성을 안정시키는 여러 제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올해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사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자 이렇게 민주적인 그리고 백성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정책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동서대변이나 해민국, 뭐 재생원 이런 것들을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화사에서는요, 특히 사진, 그리고 이제 자료들 있잖아요. 네네. 인물 이런 것들을요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네. 그분이 청장관 전설하고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이번에 평가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덕무는 사실상 사회사에서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됐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 사회사에서도 내용이 있고 문화사에서도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눠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인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색인이 있어요. 네. 그 색인에 그 페이지가 2개 이상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네요. 그런 방식이 있죠. 이거 굉장히 노하우인데. 예, 심도 있는 노하우였는데. 네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제가 공개할 겁니다. 제가 11월 초에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15일 뒤에 공개합니다. 알겠습니다. To be continued까지 예.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근현대사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근현대사는 어떻게 좀 마무리 학습을 할까요? 예, 근현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최상위 학생들 가장 까다로운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을 드리면요. 네. 자, 문제. 가와 나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작년 수능 문제예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네네. 보시면 가시기가 있고 나시기가 있는데요. 네. 가시기 때는요. 이때는 이제 동학농민들이 농민군들이 정부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전주화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집강소가 설치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공성을 점령한 다음에 가보개혁을 강요하고 군국기무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시기 때 2차 농민운동이 나오게 되고 2차 농민전쟁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인 홍범 14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선제 한번 볼게요. 가나 시기에서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시기 때 집강소가 있으니까 나시기 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쭉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요. 자, 칠판을 좀 보면서 확인을 드리면요. 네. 자, 지금 1차 가보개혁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이 홍범 14조가 나와 있습니다. 네. 1차 가보개혁 이전에 전주화약을 체결해서 집강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자, 요 나시기 때에는 당연히 집강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네. 가보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을 같이 연결시켜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쭉 공부하는 거는 잘 익숙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2개의 주제를 같이 혼재해 놓으면 많이 어려워요.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좀 시기별로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을 구별한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요. 네. 이것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랩으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만 알면요. 1차는 그 외엔 다 1차예요. 네. 2차 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2차만, 네. 2차만. 예. 8도로 24부 개편하고 지방관의 사법권을 독립하고 지방의 재판을 설치했네.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었고 파라문을 7부로 바꾸었네. 독립서급은 교육국조 써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박영효. 나는 랩하는 강사 랩. 큐! 랩! 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되돌리기 해가지고 네. 2차 가보개혁에 대한 정확한 이 내용만 알면 이야. 그 외엔 다 1차니까 네. 구별하기 쉽겠죠. 예, 꼭 되돌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네.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시대의 예. 흐름을 이렇게 또 직접 한 네. 얘기 만화로도 보고 내부로도 아. 듣고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학생들이 좀 나무 보는 것에만 그렇죠. 익숙했다면 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숲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더불어 마무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거는 숲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무 봐야 됩니다. 아하. 예, 나무가 결국엔 디테일의 힘이기 때문에 예. 자, 나무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정강, 연호, 근대 기구, 사절단, 학교, 인물, 장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30% 이하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연도 문제. 아우 싫어요. 연도 문제. 이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건데요. 네. 자, 연도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 시대를 좀 이해하면서
그리고 연도 문제는 좀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아리랑이라는 영화 있어요. 나온기 아리랑. 네네. 그 아리랑이 언제 나왔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아리랑아 1926년. 아하, 그런 식으로. 자, 아리랑은 1926년.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만들어서 하면은 암기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사에서 이런 암기사항들이 많으니까 이 문화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암기를 꼭 해두시고 가야지 여러분 1등급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단원별로 사실은 근현대사 하면은 정말 격동적인 그렇죠. 그런 네.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네. 어떻게 공부할까요? 예, 먼저 근대사회 전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대 순으로 쭉 여러분들이 네. 필기를 해가면서 하나씩 정리해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내용이라면 좀 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 표를 만들어 보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 전개 때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인데 특히 30년대를 38년 기준으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8년에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특징이 달라지거든요. 예. 38년 기준도 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 무장독립전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그리고 지역사 지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지도를 꼭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정부 수립 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헌법 개정, 그다음에 6.25 전쟁, 그다음에 공화국 중심으로 학습하시고, 통일교류, 특히 통일교류 3대 교류가 있거든요. 예. 꼭 기억하시고, 경제사와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시대를 좀 연결시켜서 네.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예. 15일 후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우리 박영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영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국사와 근현대사 총정리법에 대한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을 사탕처럼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숙지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숙지한 부분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들의 선지들로 구체화되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맞은 문제건 틀린 문제건 간에 정답 선지를 제외한 4가지 오답 선지를 꼭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 문제가 다루고 있는 테마가 심도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교과서로 피드백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제들 아래다가 정리해보는 식으로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다음 공부를 진행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면 사회탐구 1등급을 향해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수능 특집과 함께 네. 하시면 최고의 선생님들의 노하우와 더불어 여러분들 바로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지영 선생님, 박영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D-27 승부는 지금부터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이야기 역시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걷고 싶은 길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고의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3천만 명 시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스마트폰. 그런데 어디선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스마트폰만 노리는 일당의 대담한 범행. 이슈인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매년 주방에서 식용유의 과열로 불이 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두루 사용되지만 자칫 과열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위험한 식용유의 두 얼굴.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TBS가 여러분께 한 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궁금하신가요? 한 주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 알고 싶으신가요?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살아있는 생활 밀착형 뉴스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시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여기 20명의 시민이 들려주는 가슴 뛰는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소영아, 천천히 먹어. 이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참니? 여긴 정말 별의별 요리들이 다 있네.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별의별은 별의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별의별은 보통과 다른 갖가지해라는 뜻으로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읽을 때도 별의별이 아니라 별의별이라고 해야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별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별의별과 별별에 나오는 별, 관형사로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소영아, 천천히 먹어. 이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참니? 여긴 정말 별의별 요리들이 다 있네. 경장시장은 이제 무대로서 예쁜 거랑 저렴한 메이크업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예쁜 거 메이크업 싸게 가지고 가려고 오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TBS